데미안 헤르만 헤세. 내가 10살 무렵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말해놓고 보니 그 시절로부터 갖가지 향기들이 밀려오고 비애와 유쾌한 전율이 내 안에 파문을 일으킨다. 어둡거나 밝은 골목들, 집들과 탑들, 시계소리와 사람의 얼굴들, 안락함과 포근한 위안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스하고 좁은 구석, 집토끼와 하녀, 가정용 상비약과 마른 과일 향기도 난다. 그곳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착잡히 교차했으며 양극에서 낮이 오고 또 밤이 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우리 집이었다. 그러나 그 세계의 범위는 매우 좁아 엄밀히 말한다면 단지 나의 부모님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세계는 대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렸고 사랑과 엄격이라고도 불렸으며 모범과 교훈이라고도 불려졌다. 따사로운 광채, 명확함과 깨끗함이 이 세계의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온화하고도 다정스러운 대화, 말끔하게 닦은 손, 깨끗한 옷, 그리고 바른 예절이 깃들어 있었다. 이곳에서 아침 합창이 불려졌고 성탄절이 경축되었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이끌어주는 똑바른 성과 길이 있었다. 의무와 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선의, 애정과 존경심, 성서의 말씀과 예지가 있었다. 우리의 미래가 명랑하고 청순하며 아름답고도 정돈된 것이 되려면 이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어느덧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주 딴판이었고 냄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약속도 요구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 요령의 이야기와 추문이 있었다. 거기에는 도살장이나 감옥, 주정뱅이들과 욕지거리하는 여인네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거꾸러진 말들, 그리고 가택 침입과 살인, 자살 이야기처럼 터무니없이 거추장스럽고 유혹적이며 무서우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갖가지 일들이 사태를 이루고 있었다. 골목길이나 이웃집 등 내 주위 곳곳에 이와 같은 온갖 아름답고도 몸서리쳐지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들과 무례한들이 쫓고 쫓기며 내달리고 주정꾼이 마누라를 때리고 젊은 아가씨들의 무리가 밤이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노파가 사람을 홀려 병들게 할 수도 있었고 숲속에는 도둑이 살았으며 방화범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가는 곳마다 이런 요란한 두 번째의 세계가 용솟음치고 분분히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방안을 제외하고는 어디나 그러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좋긴 했다. 여기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의무와 양심과 용서와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이 온갖 소란스러운 것과 번데기는 것, 암흑과 폭력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한 번만 껑충 뛰면 그것들로부터 어머니의 품속으로 도망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멋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가장 기이한 일은 이 두 세계가 서로 인접해 있고 아주 가까이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령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거실문 곁에 앉아 말끔히 씻은 손을 깨끗이 다려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명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럴 때면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즉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밝은 것과 올바른 것에 속해 있다. 그러나 부엌이나 헛간에서 나에게 머리가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줄 때나
또는 푸주간이나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웃집 아낙네와 언쟁을 할 때면 이내 딴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에 속했고 비밀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돌리면 어디에나 다른 것이 존재했다. 그리고 간혹 그것이 내게는 낯설고 징그럽더라도 또 그곳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얻게 되더라도 나는 그 다른 것 속에서도 살았던 것이다. 나는 때로 아주 기꺼이 그 금지된 세계에 살기까지 했다. 그리고 때로 밝은 세계로의 귀환은 설사 아무리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덜 아름다운 것으로 더 권태롭고 황막한 것으로의 귀환인 것 같았다. 인생의 목표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명랑하고 순결하며 탁월하고 정돈되는 데 있다는 생각을 나 또한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그 길은 언제나 그 다른 어두운 세계의 곁으로 지나가거나 또는 그것을 통과해 가는 것이었으므로 그 세계에 머물게 되거나 그 속에 아주 잠겨들어 버리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을 당한 탕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열심히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다. 거기에서는 언제나 아버지와 선한 세계로의 귀환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했으므로 그것만이 정당하고 착한 일이며 또 소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악인들과 탕아들이 활약하는 대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털어놓고 말해도 좋다면 그 탕아가 참여하고 다시 건실해졌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주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았거니와 또한 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은 하나의 예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의 아주 깊숙한 곳에 겨우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내가 악마를 마음속에 그려볼 때면 그것이 변장을 했든 공경연하게 나타났든 간에 거리나 술집이나 혹은 시장바닥에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집에 있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내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때때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천성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훨씬 가까웠고 나보다는 한결 더 착하고 얌전했으며 결함도 적었다. 그들에게도 결점이나 악습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아서 악과 접촉함에 있어 때로는 몹시 우울해지고 괴로워지며 어두운 세계가 훨씬 가까이 있었던 나하고는 달랐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행여 누군가 누이들과 싸움을 했다면 후에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언제나 나쁜 사람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장본인은 그 누군가였다. 왜냐하면 누이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곧 성과 계율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방종하기 그지없는 거리의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날씨가 청명하고 양심이 제대로일 때면 누이들과 함께 착하고 얌전하게 지내면서 훌륭하고 고귀한 강체에 쌓여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이지 유쾌한 일이었다. 천사라면 의당 그래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마치 성탄절이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둘러싸여 천사가 된다는 것은 감미롭고 멋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드물었던가. 종종 나는 착하고 허물없이 얌전한 놀이를 하다가도 누이들로 하여금 진절이 나게 하고 결국엔 싸움과 불행으로 이끄는 열정과 성급함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누이옴이 북받칠 때면 나는 무섭게 달라져서 되는 대로 행동하고 짓거리면서 이미 그 사악성을 마음 깊이 타는 듯이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뉘우침과 회한에 참담하고 침울한 시간이 온다. 그러고는 용서를 비는 괴로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다시금 밝은 세계의 한 줄기 빛이 갈등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몇 순간 찾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과 살림감의 아들이 한 학급에 있어서 때때로 내게 놀러왔다. 남북한 아이들이었지만 용납되는 선한 세계의 식구였다. 그럼에도 나는 이전에 우리가 멸시했던 초등학교 학생인 이웃에 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아이에 대해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내가 막 10살이 넘었을 때였다. 나는 이웃에 사는 두 아이와 빈들빈들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더 큰 아이 하나가 우리 쪽으로 왔다. 13살쯤 되는 힘세고 거친 그 아이는 양복집 아들로서 초등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꾼이고 다른 가족들도 악평이 자자했다. 이 프란츠 크로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때 그와 마주치자 나는 불쾌했다. 그는 벌써 어른 같은 태도에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버릇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의 지휘하에 우리는 다리 곁으로 해서 강변으로 내려가서는 첫 번째 교각 아래 몸을 숨겼다. 활 모양으로 굽은 다리의 벽과 완만히 흐르고 있는 물 사이의 좁다란 강변엔 온통 쓰레기와 파편들, 고물들과 녹슨 철사뭉치, 그리고 그 밖에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곳에서 이따금 쓸만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모가 시키는 대로 그 지대를 낱낱이 뒤져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또는 물속에 내팽개치거나 했다. 그는 납이나 노쇠, 주석으로 만든 물건이 있는지 유의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모조리, 심지어는 낡아빠진 뿔로 된 빗까지도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만일 아버지가 이 일을 알면 이러한 교제를 당장 금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는 것은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처음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오래된 관습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는 물속에 침을 뱉었고 마치 어른처럼 보였다. 그는 이새로 침을 찍 하고 뱉었으며 원하는 곳에 명중시킬 수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학생의 영웅적 행위와 나쁜 행실을 자랑하고 위대한 일처럼 뽐내기 시작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눈에 띄게 되어 크로모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나는 두려웠다. 내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에게 붙어버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는 한낱 이방인이었으며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에게 거슬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상류층 자식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만무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들은 그가 나를 싫어하기가 무섭게
나를 등져버리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드디어 온통 불안에 사로잡혀 나도 역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굉장한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 주인공을 나 자신으로 삼았다. 모퉁이 물방앗간 근처의 어느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한 명의 친구와 배낭 하나 가득 사과를 훔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훔친 것은 흔한 종류의 사과가 아니라 모두 라이네트와 금빛 파르메네 같은 제일 좋은 품종의 것뿐이었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순간적인 위험을 모면하려고 이야기 속에 도피처를 구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술술 풀려나왔다. 이야기가 이내 끝나버리면 행여나 난처한 입장에 엉켜들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나는 온갖 기교를 다 발휘했다. 둘 중에 하나는 다른 한 명이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끊임없이 망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또한 배낭이 너무나 무거웠으므로 결국에는 다시 그것을 열고 절반은 남겨놓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반시간 후에 우리는 다시 와서 그것들마저 모조리 가져갔다고 떠벌렸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약간의 박수를 기대했다. 이야기를 꾸며대는데 도취되어 마지막엔 몸이 화끈 달아오를 지경이었다. 두 아이들은 망설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머는 반쯤 지그시 내려감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정말이냐? 정말이지. 나는 말했다. 정말 그랬단 말이지? 그래, 정말 그랬단 말이야.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되어 숨이 막힐 듯 하면서도 나는 완강히 단언했다. 너 맹세할 수 있겠어? 나는 몹시 놀랐다. 그렇지만 곧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말해라. 하느님을 걸고. 나는 말했다. 하느님을 걸고. 그러자 그는 그럼 됐다 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것으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곧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왔을 때 나는 주저앉으면서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며 그는 웃었다. 우린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말이야. 천천히 건들거리면서 그는 걸어갔다. 나는 감히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아이는 우리 집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 우리 집 앞에 다 와서 대문과 묵직한 노스의 손잡이, 창에 비쳐드는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 마침내 집에 돌아왔구나. 오, 좋아라. 축복받은 집과 밝은 것, 평화로의 복귀.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프란츠 크로버가 밀고 들어왔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차갑고 컴컴한 포석 깔린 복도에서 그는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잡고 나지막히 말했다. 야,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질겁을 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무쇠와 같이 야무지게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나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일 지금 소리를 친다면 큰 소리로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면 나를 구원해 주려고 위에서 틀림없이 누군가 급히 달려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날 어쩌자는 거야? 별것 아니야. 그냥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어서. 남들이 드는 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 좋아.
그런데 내게 뭘 더 묻는다는 거지? 난 들어가야 하는데. 넌 물론 알고 있겠지? 프란츠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모퉁이 물방앗간 역 과수원이 누구 것인지. 아니 몰라. 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프란츠가 내 몸에 팔을 감고 자기에게로 바싹 끌어당겼으므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코앞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눈은 악의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흉악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잔인함과 억센 기운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 이봐. 그 과수원이 누구 것인지 말해줘야겠구나.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난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주인이 과일을 훔친 것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에겐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한 것도 난 알고 있거든. 하느님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만 넌 물론 아무 말도 않겠지? 그의 양심에 호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나는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배반이란 그로서는 하등의 죄악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느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법이다. 아무 말도 않는다고? 크로머는 깔깔대고 웃었다. 이봐, 도대체 내가 화폐 위조범처럼 이 마르크 은하를 만들어낼 수라도 있다는 말이냐? 난 가난뱅이란 말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그 이 마르크를 벌 수만 있다면 벌어야 한단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더 많이 줄걸? 그러고는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이미 평화와 안전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세상은 내 주위에서 산산이 깨어졌다. 그는 나를 고발할 것이다. 나는 범죄자니까. 아버지에게도 말할 것이다. 아마 경찰까지 올지도 모른다. 온갖 어지러움의 공포감이 나를 위협하고 온갖 흉측스럽고 위험한 일들이 나에게 몰아닥친 것이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에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유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온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시계가 떠올랐다. 그것은 낡은 은시계였다. 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저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꺼냈다. 크로머, 나는 말했다. 들어봐, 밀고 하진 말아줘. 그건 좋은 일이 못 될 거야. 내게 시계를 줄게. 자, 여기 있어. 미안하지만 그 밖엔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가져. 은으로 된 고급 시계야. 한 군데 조그만 흠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수선하면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짓더니 시계를 큼직한 손에 받아들었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깊은 적개심을 나에 대해서 품고 있으며 얼마나 내 생활과 평화를 휘어잡으려 하고 있는가를 느꼈다. 은으로 된 거야. 나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흥, 이따위 낡아빠진 은시계. 그는 깊은 멸시를 보이면서 말했다. 너나 수선해서 쓰시지?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달아나 버리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외쳤다. 잠깐 기다려줘. 제발 이 시계를 가져달라니까. 이건 진짜 은으로 된 거야. 정말 진짜야. 그 밖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걸? 그는 멸시하는 듯이 쌀쌀맞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려는지 너도 아나 보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말할 수도 있어. 경찰을 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장차 닥칠지 모를 온갖 일들을 참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만 같았다.
프란츠! 흥분한 나머지 목이 쉰 목소리로 나는 애원했다. 어리석은 짓은 제발 말아줘. 그건 그저 농담이지? 그렇지? 아무렴 농담이지. 그러나 너로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프란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발 말 좀 해줘.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그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서는 다시 깔깔거리고 웃어댔다. 어리석은 소리 작작하란 말이야. 그는 너그러운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도 물론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난 2마르크를 벌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못 되거든. 그건 너도 알지? 하지만 너는 부자란 말이야. 시계까지 갖고 있으니 말이야. 넌 단돈 2마르크만 내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사가 잘 될 텐데.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놈의 2마르크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나로서는 그것이 10마르크나 100마르크처럼 많은 금액이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한 푼도 없었으니 말이다. 어머니 방에 저금통이 하나 있긴 했다. 그 속에는 아저씨가 방문하셨을 때나 또는 그와 비슷한 기회에 모은 10페니나 5페니짜리 동전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그 밖에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나이로서는 아직 용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푼도 없는 걸? 나는 서글프게 말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이라면 다 내게 주겠어. 난 아메리카 인디언의 책과 병정들 그리고 컴퍼스가 하나 있어. 그걸 줄게. 크로머는 그저 뻔뻔스럽고 고약해 보이는 입을 삐죽거리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 하지 마. 놈은 명령적으로 말했다. 내 고물찌꺼기는 너나 가지란 말야. 흥, 컴퍼스라. 이제 더 이상 약 올리지 마. 알겠니? 자,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한 푼도 없는 데다가 돈을 구할 수도 없으니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내일까지 2마르크를 내게 가져와. 방과 후에 아랫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럼 끝나는 거야. 하지만 만일 돈을 안 가져오면 톡톡히 맛을 보여줄 테다. 그래.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한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너희 집에는 돈이 많이 있어. 그것은 내 문제란 말이야. 그럼 내일 방과 후다. 다시 말해두지만 만약에 안 가져오면. 놈은 무서운 눈초리로 내 눈을 쏘아보고 다시 한번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집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생활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달아나서 다시는 집에서 돌아오지 말까 또는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분명한 형체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우리 집 계단의 맨 아래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고는 불행한 생각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내가 그곳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요리문 가까이에 있는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과 정다움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게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마치 출가한 자식이 옛날 고향집 방의 정경과 냄새에 대해서 그러하듯 내 마음은 하소연하는 양, 감사하는 양, 그것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젠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다. 나는 죄를 가득 짊어진 채로 낯선 물결 속에 깊숙이 잠겨들고 모험과 죄에 휩쓸리고 원수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위험과 불안과 치욕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사석의 고급 마룻바닥, 현관 장롱 위에 있는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누나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은 이제까지보다도 한결 사랑스럽고 한결 부드럽고 그리고 한결 감미로웠건만 이제는 아무런 위안이 될 수 없었으며
안전한 내 소유물도 아니었다. 오로지 힐난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들의 쾌활함과 정적에 한몫 낄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도 닦을 수 없는 오물을 양발에 묻히고 우리 집의 세계가 전혀 아는 바 없는 그림자를 이끌고 온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제 아무리 많은 비밀과 근심을 지니고 있었다 해도 오늘 내가 이곳에 가지고 온 것에 비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장난이며 웃음거리였다. 운명이 나를 추적해오고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것들로부터는 어머니조차도 나를 지켜줄 수 없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나의 죄가 도둑질이든 또는 거짓말이든 간에 하느님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매 한 가지였다. 내 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다. 왜 나는 함께 갔던 것일까? 왜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보다 크로모에게 더 잘 복종했던 것일까? 왜 나는 도둑질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일까? 왜 나는 죄를 영웅적 행위인 양 뽐냈던 것일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고 원수가 내 뒤를 따르게 되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길이 이제는 점점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마침내는 어둠 속에 이끌리게 될 거라는 몸서리 쳐지는 확신을 느꼈다. 나의 죄과에 새로운 죄과가 따르게 될 것이 틀림없고 누이들 곁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나 부모님께 하는 내 인사와 입맞춤도 거짓이며 그들에게 숨겨야 할 운명과 비밀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역력히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속에 신뢰와 희망이 번쩍 비쳐들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 죄에 대한 판결과 벌을 달게 받으리라. 그리고 아버지를 내 죄의 증인이며 구원자로 삼으리라. 그것은 내가 때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참회에 불과하리라. 침울하고 쓰라린 시간, 용서를 비는 괴롭고 후회 막급한 탄원에 불과하리라.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감미롭게 울려왔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을 끌어주었던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나는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나 혼자서 그리고 나 스스로 씹어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지금 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리라.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악의 세계에 속하고 악인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리라. 나는 어른이나 영웅인 채 했다. 이제 나는 그로부터 빚어진 결과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 구두가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꾸중을 하신 것은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주의를 돌렸기 때문에 나쁜 일에 대해선 눈치를 채지 못하셨다. 나는 남몰래 다른 일에 그것을 결부시킴으로써 아버지의 핀잔을 감수할 수가 있었다. 그때 이상스럽게도 새로운 감정이 내 마음에 퍼뜩 떠올랐다. 그것은 반항의식에 가득 찬 고약스럽고도 예리한 감정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데 대해서 일종의 멸시감을 느꼈다. 젖은 구두에 대한 잔소리는 하찮은 일로 생각되었다.
만일 아버지가 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니 내 자신이 마치 살인을 고백해야 될 판에 한 조각의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만 신문을 받는 범인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추악하고 적대적인 감정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강력했고 깊은 매력이 있었으며 온갖 다른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를 나의 비밀과 나의 죄에 결박시켜 주었다. 아마도 지금쯤은 크로모가 벌써 경찰에게 가서 나를 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들 나를 조그마한 아이로 보고 있는 동안에 폭풍우가 내 머리 위에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생각했다.